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제가 연달아서 2번 금리에 가서 찍었는데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금리 관련돼서는 좀 어렵고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적은 편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한 번 더 찍을 거고요.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채 사고 미국 국채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몇 달 전부터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하고. 근데 사실 엄청 맞았어요. 맞다 보니까 내가 또 하고 재밌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면 이겁니다. 미국 국채 팔고 한국 국채 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에 대한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시장금리는 이제 대개 2년짜리가 이제 정책금리고요. 물론 다 국채 얘기입니다. 회사채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고, 전체적인 시장금리의 기본이 되는 거는 2년짜리가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가 왜 2년짜리라고 그러냐면 그 연준금리 정하고 나면 보통 미국은 굉장히 길게 하니까 거기 움직임에 따라 2년짜리 그냥 바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금리고, 30년짜리 금리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그 주택 사는 금리들이 다 30년으로 주로 하니까 30년짜리 금리고, 그 다음에 10년을 이제 시장금리라고 보는데, 시장금리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전체적인 금리의 수준은 시장 10년짜리다는 거는 10년짜리 금리를 기준으로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금리는 2년, 시장 금리는 10년, 그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집 살 때 쓰는 모기지는 3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 이제 3년짜리가 벤치마크이다. 그래갖고 벤치마크를 많이 사용하고, 5년이 벤치마크이다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3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3년부터 10년까지 다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시장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아가지고 미국처럼 10년짜리 금리로 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딥하지가 않은 거죠. 시장이 얇아요. 그래서 3년짜리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요. 10년은 그냥 3년짜리를 단순하게 따라갑니다. 미국처럼 많이 벌어졌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스프레드로 야, 이때는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이때는 덜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만 단순히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10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장기채거든요. 장기채는 특별한 수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듀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채가 굉장히 깁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아갖고 언젠가 주는 거잖아요. 보험금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요. 막 10년, 20년 되기 때문에 부채는 긴데 자산은 다 짧잖아요. 3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긴 거가 나오기만 하면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들 많은 사람들 얼마 전에 4% 가니까 난리 나잖아요. 3% 후반만 가도 사고자 하잖아요. 사실은 은퇴한 사람들이 이자율 3%만 넘게 주면 다 행복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3%만 넘어가면 개인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장기채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많이 산다는 뜻이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고 이자율이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장기채들은 약간 시장의 예상보다는 약간 이자율이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2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채 사고 미국채 팔겠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디어는 이제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미국 연준금리와 한국 정책금리 시나리오인데요. 미국 이제 페드 레이트가 주로 이제 내릴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언제 내리느냐가 관건이고 한 번 더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이러지만,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부터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도 세상 일 모르는 거거든요. 오르거나 가만히 있거나 내리는 거잖아요. 자, 일단 미국 금리를 오르면 우리나라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면 우리가 먼저 내릴까요? 미국이 먼저 내릴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먼저 내리긴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용감하게 먼저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내렸다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또 좀 조잡을 떨다가 못 내리긴 할 것 같아요. 우리 금리를 올릴 때는 우리가 먼저 올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렸다고 잘난 척 엄청 했지만 그거 금리 부동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걸음지다가 밟은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번 내릴 때는 또 눈치 보는 소심한 한국은행, 미국 눈치 보다가 먼저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내리면 바로 따라 내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외환 이슈도 있지만 경기 이슈입니다. 미국은 연착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연착륙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따라 내릴 것이다. 내릴 때 더 빨리 내릴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외환 관련된 이슈는 두 가지인데 지금 이자율 차이가 1.75잖아요. 6월 달에 한 번 더 올리면 2%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향이 중요하지 절대값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자율 25%였습니다. 그때 뭐 20% 차이 났거든요. 물론 거꾸로 차이가 났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값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데, 그래서 외환 이슈는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가 미국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그 자본 이동은 이자율 차이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지금의 그 상황을 보면 그게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의 경기와 한국의 경기가 문제인데, 경기의 순서를 보면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이 먼저 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쫓아가고 있고 미국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내려오는 건데 우리 금리가 이렇게 되면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예측인데 우리가 경기에 더 앞으로 선행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건 더디고 미국이 내려오는 것도 더디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미국이 더 안 오르겠죠. 우리가 더 빨리 내리겠죠. 미국이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앞으로 이자율의 차이는 한국의 이자율이 더 빨리 내려갈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채를 사고 미국 국채를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물론 한국채만 사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미국채만 숏을 가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한국 10년짜리 국채를 사서 버티거나 한국 국채를 사고 또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 국채를 팔고,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한국 이자율이 내려가는 속도가 미국 이자율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를 것이다. 거꾸로 이자율이 오른다면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결국은 해소될 거잖아요. 지금 장기보다 단기가 높은데 미국은 이게 경기와 10년짜리 경기, 2년짜리 정책 금리 갖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단순 무식하잖아요. 그냥 3년짜리를 그냥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 그런 면에서도 조금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이제까지는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언제 어떻게 들어가도 대부분 다 벌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하려면 어떤 상품으로 하느냐가 이제 어렵잖아요. 현물 채권이 제일 좋죠. 제가 기관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년짜리 채권을 사고 미국 국채를 빌려다가 팔겠죠.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미국 국채 거래는 기본적으로 100억이 기본 단위인데, 그러니까 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이나 ETF가 있는데, 선물을 10년짜리 선물 국채를 사는 거하고 그냥 채권을 사는 거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ETF를 사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차이는 현물을 사면 하나만 사고 개기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9년짜리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근데 ETF나 선물은 둘 다 마찬가지인 게 계속 바꿔 끼워줘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장사를 해야 되니까 10년짜리를 계속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계속 바뀌고, 이제 선물인 경우에는 롤오버를 해야 되잖아요. 3개월마다. 그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이슈가 있지만 그 이슈는 좀 작고 기본적인 게 더 크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분명히 봐야 될 거는 유동성, 그 다음에 수수료는 꼭 보셔야 됩니다. ETF 같은 게 말도 안 되게 수수료가 비쌀 수도 있거든요. 선물은 굉장히 싼데 ETF는 그런 이슈가 있고, 특히 미국 ETF는 잘 보셔야 되고, 또 미국 퓨처스 같은 게 증권사에 따라 굉장히 비쌀 수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프레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게 변하지 않거든요. 진짜 잘해야 20bp, 30bp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수수료를 많이 줘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과 수수료를 봐야 되는데, 선물로 하신다면 유동성은 뭐 세계 최고의 리퀴디티거든요. 또 국내 국채 퓨처스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포지션은 조금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 물론 짧게 갈 수도 있지만 좀 길게 가는 게 맞다. 수수료 같은 게 많이 드니까. 뭐 수수료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로 하시는 경우에는 롤오버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롤오버는 미국 거는 거의 이론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롤오버를 하면서 이익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데, 국내는 약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론가에서 벗어나서 거래될 수도 있는데, 이 설명은 엄청 긴 설명이라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론가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가 많은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 벗어나는 방향이
되게 선물을 사는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유리한 쪽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좀 얘기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 10년짜리 뭐 롱숏 같은 게 어떤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